종이밖은 전부 물이다. 칠칠이 최북에 대하여 산수화에서 물을 빼버린 사내가 있었습니다. 산수화라 함은 산과 물의 그림입니다. 산이 있으면 물이 있어야 하고 물이 있으면 산이 있어야 합니다. 1000년 넘게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산에는 산만 그려놓고 물은 한 획도 긋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받아든 양반이 물었습니다. 어찌 산수화에 산만 있고 물이 없소?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종이밖은 전부 물이 아니오? 300년 전에 이 한마디가 요즘 들어 자꾸 떠오릅니다. 붓을 들 때도 멍하니 창밖을 볼 때도 무언가를 억지로 채우려다 지칠 때도 그래서 오늘은 이 산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최북이라는 사내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은 꽤 오래전입니다. 그때는 그저 별난 사람이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자기 이름의 북 글자를 쪼개서 7과 7, 77이라 부른 사내. 붓으로 먹고 산다 하여 스스로를 호생관이라 칭한 사내. 도화서의 화원 자리를 거부하고 그림 한 점 팔아 술을 사 마시며 전국을 떠돈 사내. 금강산 구룡년에서 천하명인 최북은 마땅히 천하명산에서 죽어야 한다. 외치며 물에 뛰어든 사내. 일화만 늘어놓으면 기인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재미있고 파란만장하지만 그것뿐인 이야기. 한동안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인화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이 사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인화를 그려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화선지 앞에 앉으면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욕심입니다. 이 빈 종이를 멋지게 채워야 한다는 욕심. 봉우리를 하나 올리면 옆에 하나 더 올리고 싶고 나무를 하나 세우면 잎사귀를 더 달고 싶고 먹이 번지면 그 위에 녹묵으로 한 번 더 올리고 싶습니다. 손이 멈추질 않습니다. 비어있는 곳이 보이면 불안해서 무언가를 넣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채우고 나면 그림이 답답합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구름도 있는데 정작 바람은 없습니다. 향기도 없습니다. 가득한데 텅 빈 느낌. 모든 것을 그려놓았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이상한 상태. 그때 최북의 그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종이밖은 전부 물이 아니오? 이 산에는 산수화에서 물을 뺐습니다.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법도를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행이나 반항이 아니라 무언가 절실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최북은 서자였습니다. 아버지는 호주의 말단 계사, 어머니는 기녀 출신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조선에서 서자라는 것은 아무리 높이 뛰어도 머리가 부딪히는 천장을 안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나갈 수 없었고 벼슬을 할 수 없었고 양반의 자리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재주가 하늘을 찌르는데 세상은 그 재주를 담을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 사내는 세상이 내어주지 않는 자리를 스스로 비워버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도와서 화원이 되면 안정된 녹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왕에게 바치는 살. 같은 시대의 김홍도, 김득신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최북은 거절했습니다. 왕의 붓이 되느니 자기 붓으로 남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자유로운 가난을 택한 것입니다. 그 가난은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대여섯 대의 술을 마셨다 하니 돈이 남아날 리가 없었고
집안의 책과 종이를 술과 바꿔 마셨다고도 합니다. 그림값이 적으면 욕을 하며 그림을 찢어버렸고 그림값이 너무 많으면 도로 돌려주며 그림값도 모른다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법을 모르는 사내였습니다.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사내였습니다. 권세가가 그림을 요구했을 때 최북은 3번을 거절했습니다. 3번째 방문에서 권세가가 신분을 내세워 위협하자 최북은 송곳으로 자기 오른쪽 눈을 찔렀습니다. 남이 나를 저버리느니 차라리 내 눈이 나를 저버린다. 화가가 자기 눈을 찌르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붓을 잡아본 사람이라면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질 것입니다. 종이밖은 전부 물이다.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묘한 울림이 있습니다. 최북은 물을 안 그린 것이 아니라 못 가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종이 안에 넣기엔 너무 크다. 시내 하나, 폭포 하나로 물을 대표하게 만드는 것은 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물은 어디에나 있다. 산 아래에도, 하늘에도, 땅 밑에도, 이 종이밖 세상 전체에도. 그러니 차라리 그리지 않는 것이 물의 본 모습에 더 가깝다. 처음에는 이것이 그저 재치 있는 궤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을 안 그려놓고 말로 때우는 것 아닌가 하고. 그런데 직접 그림을 그려보면 이 말이 궤변이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됩니다. 문인화에서 여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먹을 올리지 않고 남겨둔 흰 공간. 처음에는 이것이 그냥 빈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안 그린 곳 또는 그릴 필요가 없는 곳. 그런데 오래 그리다 보면 여백은 빈 곳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백은 화가가 의도적으로 멈춘 곳입니다. 붓을 올릴 수 있었는데 올리지 않기로 한 곳. 그릴 수 있었는데 그리지 않기로 결정한 곳. 그 결정 속에 뜻이 있습니다. 비우겠다는 뜻이. 그래서 여백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라 화가의 의지가 담긴 곳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먹으로 채운 곳보다 비워둔 곳에서 보는 이의 마음이 더 많이 움직입니다. 산 위에 먹으로 구름을 그려놓으면 그것은 구름입니다. 더도 덜도 아닌 화가가 정해놓은 구름. 그런데 산 위를 비워놓으면 보는 이의 마음에 따라 그곳에 다른 것이 피어납니다. 누군가에게는 안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바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움이 되기도 하고 적막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그림을 보면서 저마다 다른 것을 보는 것입니다. 채우면 하나가 됩니다. 비우면 무한해집니다. 최북은 그것을 산수화의 핵심인 물에 적용한 것입니다. 보통의 화가라면 적당히 비우고 적당히 채웠을 것입니다. 산을 그리되 산 위에 여백을 두고 물을 그리되 물 끝에 안개를 암시하는 정도. 적당한 비움. 그런데 최북은 적당한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산수화의 두 기둥 중 하나를 통째로 드러내버렸습니다. 그것은 적당히 살 수 없었던 사내의 그림이었습니다. 최북은 300년 전에 물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300년치의 마음들이 흘러들어왔습니다. 먹으로 물을 그렸다면 그것은 조선시대의 물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의 기법으로 그 시대의 미감으로 고정된 물. 그러나 비워두었기에 지금 이 시대의 누군가가 보아도 거기에 자기만의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비움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마다의 마음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것. 채움은 순간이지만 비움은 오래갑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비움이라는 말은 곱기만 한 말은 아닙니다. 최북의 삶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포장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처참한 구석이 많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열흘을 굶은 적이 있었습니다. 술에 절어 살았습니다. 눈 하나를 스스로 잃었습니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했고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비움이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비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그 경계는 생각보다 흐릿합니다. 서자라는 신분이 비운 것이 있고 가난이 비운 것이 있고 세상의 무관심이 비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비움의 미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300년 뒤에 안전한 자리에서 하는 낭만일 수도 있습니다. 최북 본인에게 물어본다면 낭만은 무슨 배가 고팠소? 하고 대답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지점에서 자꾸 멈추게 됩니다. 여백을 남기는 것이 미학이라 하지만 그것이 정말 미학인지 아니면 아직 채울 힘이 없는 것인지 비운 것인지 비워진 것인지 그 둘은 겉에서 보면 똑같아 보입니다. 빈자리는 빈자리니까. 그런데 한 가지 최북에게서 힌트를 얻은 것이 있습니다. 양반이 왜 물이 없소? 하고 물었을 때 최북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라고도 일부러 그런 것이오라고도 이것이 새로운 기법이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이 밖은 전부 물이 아니오? 되물은 것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그 종이가 전부가 아니라고. 당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이것은 변명이 아니라 시선의 전환이었습니다. 비움이 선택이든 어쩔 수 없는 것이든 빈자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빈자리를 결핍으로 볼 수도 있고 가능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비워진 것을 되돌릴 수 없다면 그 빈자리에 무엇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지를 보는 것. 최북이 한 것은 그것이었던 듯합니다. 멈출 수 있는 것, 비워둘 수 있는 것. 그것이 문인화에서 기교보다 어려운 것이라는 말의 뜻을 최북의 산수화를 생각할 때마다 조금씩 더 느끼게 됩니다. 최북의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필묵의 기표를 잊어야만 진경을 그릴 수 있다. 붓과 먹의 흔적을 잊어야 진짜 풍경을 그릴 수 있다. 붓질이 보이면 기교가 보이고 기교가 보이면 화가가 보이고 화가가 보이면 풍경은 사라진다. 풍경이 보이려면 화가가 사라져야 하고 화가가 사라지려면 기교가 사라져야 하고 기교가 사라지려면 붓의 흔적이 사라져야 한다. 물을 그리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먹으로 물을 그리면 먹의 흔적이 남습니다. 먹의 흔적은 화가의 흔적이고 화가의 흔적은 인이의 흔적입니다. 물은 본래 인이가 아닌 것인데 인이의 흔적으로 물을 표현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차라리 그리지 않는 것이 물의 본성에 더 가깝습니다. 이것은 노자가 말한 무의와 닮아 있습니다. 하지 않음으로써 이루는 것. 그러나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붓끝으로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화선지 앞에서 빈자리를 남겨두는 용기는 채우는 기술보다 훨씬 오래 걸려서 오는 것 같습니다. 최북의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린다는 것은 만나는 일이다.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담는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은 대상에 원래 있는 것이면서 내가 내 마음으로 본 것이다. 하여 그린다는 것은
한 정신이 다른 한 정신과 만나는 일이다. 이 말을 처음 읽었을 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300년 전에 사내가 남긴 말인데 지금 막 옆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린다는 것은 만나는 일이다. 그렇다면 그리지 않는 것도 만나는 일입니다. 물을 그리지 않은 자리에서 300년 뒤에 누군가가 자기만의 물을 봅니다. 최북의 정신과 보는 이의 정신이 빈자리 위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채워놓았다면 화가의 것으로 끝났을 텐데 비워놓았기에 보는 이의 것이 됩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열흘을 굶다가 그림 한 점을 팔아 술을 산 최북이 한양 성벽 아래를 걷다가 눈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폭설이 내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 산에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겨울밤 눈구덩이에 쓰러진 사내의 곁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돈도 비단도 벼슬도 지위도 평생에 걸쳐 비우고 또 비운 사내였으니 마지막에 남은 것은 빈 몸뚱이 하나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에서 300년이 지나도 무언가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종이밖은 전부 물이 아니오? 이 한마디가 300년이라는 종이 밖으로 흘러나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의 안에 고여 있습니다. 최북에 또 다른 어록이 있습니다. 빈 산에 아무도 없는데 물은 흐르고 꽃은 핀다. 아무도 없는 산입니다. 칭찬해 줄 사람도 없고 값을 매겨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물은 흐릅니다. 꽃은 핍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흐르는 물이 있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피는 꽃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붓을 드는 일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붓을 드는 일과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북은 아마 그 무게를 평생 들고 산 사내였을 것입니다. 빈 산에 아무도 없는데 물은 흐르고 꽃은 핍니다. 흩날리는 마음을 보라 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